안녕하십니까. 영학인의 사람책방 수강생 여러분. 오늘 교육을 통한 공존의 인문학 강의의 문정일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학교에서 거의 20년간 교육학과 인문학 관련 강의를 하면서 느끼게 된 교육의 중요성과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과 교육 컨설팅을 하면서 알게 된 교육의 중요성뿐 아니라 인문학 소양의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장에서는 공존의 인문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막연히 인문학이란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쉬운 인문학도 있다는 걸 제가 저의 견해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 인문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실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서양의 배려 윤리와 동양의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선비 정신을 통해서 교육의 중요성과 그 파급적 효과를 이야기하며 우리도 배움의 인문학에 그치지 않고 인문학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격대 교육을 재조명하면서 저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시절보다 어떻게 하던 때는 신라 시대 이후로 가장 번성한 시기를 맞고 있다 하는데 인정하시나요? 맞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고속 성장의 이면에는 어때요? 도의적이고 교육제도의 미비함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많지만 저는 교육학자로서 생각하기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한정되어서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고요. 또 남들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자는 긍정적인 정서 부족으로 인해서 어때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면서 혐오 사회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우리는 좀 갈등, 그죠? 그 갈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첫째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문화 위기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은 이전에 애를 낳았을 때는 거의 맞벌이 부부보다는 그죠? 집에서 자녀 양육과 그죠? 가사 노동하면서 육아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어때요? 전자제품들이 세탁기, 냉장고 다양한 이제 가전제품들 발달함에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결국은 여성들은 사회적 주체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정에서 주로 육아 담당, 그죠? 자녀 교육을 했었던 아버님들도 했긴 했었지만 했던 여성들이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나라에서도 돌봄 교육이라든지 종일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떻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 문화의 위기가 아마 가장 이제 큰 문제로 대두되고요. 특히 또 하나가 9세대와 신세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세계보다 더 급성장을 하게 되는 바람에 우리 9세대들 어때요? 성장의 기회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이리저리 힘들었었지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지금 현재 2030 세대들이 있잖아요. 신세대들 간에 이제 사회에서 경쟁이 심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경제적 주체로서 활동했던 시기도 다르고요. 맞죠? 그리고 종사하던 산업 분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포장된 그죠? 자기의 그 주장을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이 소토 방식의 문제로서 세대 간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별, 성별 간 세대 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빈곤했던 사회보다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윤택하게 되며 행복한 사회가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 상대적 다 잘 살고는 있는데 이전에는 다 같이 못 살았는데 지금은 그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낮고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인정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였는데, 그죠? 지금은 혐오 사회라고 일컬을 만큼 지금 갈등으로 점철된 현재 상황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지만 교육학자로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만 있지만 공존을 위한 인문학적, 철학적 이런 지식들이 배제되어서 그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내어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더 자세히 이제 알아보면요. 사람은 끊임없이 현재보다 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남에게 인정받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면서 변화하려고 시도하는 존재입니다. 맞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면 현재의 나를 사용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단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의 나를 사용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 인문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또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아줌마는 하면 자기 자신이 옳다 하더라도 세상은 넓고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배우는 이유는 자신과 다른 가치관, 나의 견해가 다른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 자신이 다른 가치관도 알아봐야 되고 그런 배경과 그 이유 등을 알기 위해서는 뭐 심리학을 이용해서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학에서 기능 이론, 갈등 이론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저도 인문학 전공자지만 한마디로 뭔가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흔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는데 인문학은 중요한 길잡이라고 한답니다. 인간 사회에서 삶의 전반적인 문화들을 여러 분야의 학문들에서 해석하는 것,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인문학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학에 들어가서 인문사회 계열에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역사, 철학, 심리, 정치, 외교 등의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요? 생각만 해도 어렵고 딱딱한 학문이라 생각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그 학문인데 저도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애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교육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원에서 석사 때는 정말 신세계를 만난 것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의 역사, 철학, 그다음 서양의 역사, 철학 하면서 종교, 불교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서양의 종교는 쉬운데. 그래서 또 7년간은 또 따로 스터디 공부하면서 했는데 알면 알수록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더 지루하고 처음엔 알 것 같은데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관심을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는 그죠? 이과 계열에서 그죠? 취업이 당장 될 수 있는 그런 짝으로 하면서 인문학은 지금 동안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또 인문학을 또 한번 정의해 봤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란 개인이 사회에서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좀 더 동화시키고 또 여러 복기를 통해서 보다 나은 선택과 행위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삶을 남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등 효율적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인문학 공부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효율적인 선택을 위한 관련 지식들을 배우고 그게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인문학이라고 정의해 본다면 쉬운 인문학 접근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정답은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인문학 책 읽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책은 이전에서는 종이가 귀하고 했었을 때는 책을 정말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또 요즘 이북이라고 해서 예스24에서 저는 지금 도서관에 안 가고요. 거기서 바로 다운받아서 바로 보고 대출하고 반납하고 대출하고 해서 하루에 뭐 수도 없이 자기 관심 분야를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또 보기만 함으로써도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인문학에서 여러 학문들은 알면 알수록 어려운 학문이라고 해서 일반 대중들이 다가가기는 어렵지만요. 그래도 우리 책을 보면 유치원, 초등학생 똑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처럼 수준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들이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춰서 현재 자기 관심 분야에 맞춰서 항상 접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늘상 책 읽기를 강조하죠. 그죠? 그리고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강좌도 듣고 도서관을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식을 쉽게 습득하고 또 하나가 간접 경험도 가능합니다. 우리 보면 두 번째에 보면은 인문학 쉬운 접근 방법에서 우리가 실제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 그 삶의 인생이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시험이라 한다면 우리 인생이 2회차, 3회차 이렇게 복귀하면서 다시 살아갈 기회가 있나요? 실제 인생에서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그죠? only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삶의 실전을 위한 모의 시험과 답안지가 있는 것이 책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책을 통해서 그 주인공의 시대적 배경과 그 인물의 성격, 가치관, 행동 등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내한테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펼쳐진다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정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답안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그냥 모의 시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그리고 홍길동적 예를 들어보면 당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저자 허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그런 식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책 이면의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숨겨진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허균이 당시 살았던 조선시대 작가의 생애라든지 그 사람이 왜 그런 소설을 쓰게 되었는지 전반적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허균이 당시에 생각했었던 이 책과는 별도로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 배경에 의해서 또 접근해 볼 수 있는데 특히 또 후세 평론가들도 여러 다른 해석들이 절비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든 어딜 통해서 많이 접근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 자신의 견해를 플러스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 여기도 독서 토론반이 있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다가 또 독서 토론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똑같은 홍길동전을 보더라도 자신과 다른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소통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 읽기인데 특히 역사서 활용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까 넓은 의미에서는 일반적 학문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알아보는 이제 지식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보통 말하면 문사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문학은 문사철, 문학, 사학, 철학으로 세 가지로 하거든요. 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감성과 그 시대적 세세한 인간 삶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학을 통해서는 세상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정말 무궁무진한 끝이 없는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걸 토대로 철학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역사더라고요. 역사. 왜냐하면 역사는 삶의 행동의 집합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주인공들도 소설처럼 허상의 인물도 아니고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적 사건에서 일어난 걸 복기도 가능하고요. 인물 탐구도 실제 인물이잖아요. 그죠?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역사는 성리자의 그 기록이라 하지만 그죠? 객관적으로 그냥 잘 인물 탐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에는 많이 알면은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 어때요? AI, 로봇,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어때요? 이전에는 10년이면 뭐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지금 1년, 앞으로는 한 달 단위로도 바뀌면서 새로운 세상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지? 특히 우리 중년, 노년기에는 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세상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항상 되풀이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항상 역사서를 통해서 또 외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세상과 소통하면서 미래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 삶의 측면을 보여주고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고요.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이 기존의 것을 다른 분야의 것과 연결해서 지식 확장이 가능하답니다. 이거 통습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무의식적 막 지식들을 그냥 하면은 그때그때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요즘 내부 치면은 바로바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즘 창의, 융합형 인지하는 게 통습이거든요. 10년 전에 유사한 과거 상황이라든지 현재 상황과 비교해서 또 과거 결과 차트 기술, 전에는 정보가 없었는데 지금은 애널들이 그런 정보들을 방출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한 게 그게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 이게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려면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주식 열풍에서도. 그래서 제가 주식 프로그램 중에서 유튜브에 3%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3% 요즘 핫한 방송인데 거기서도 3일 전에 한 애널이 나와서 하는 말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인문학 분야를 강조하고 싶다. 특히 역사 분야에 추천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세상을 넓게 보기 위해서 특히 큰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역사가 그 시야의 폭을 넓혀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들어보니까 좀 맞더라고요. 세상에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계속 일어났대요. 맞죠? 전쟁이 끊긴지는 없고 지금 현재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산주의 체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시스템을 제어할 수가 없대요. 일어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또 걱정하는 게 중국이 또 대만을 침략하지 않을까. 그까지 지금 우려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100년 전, 200년 전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 인간의 본성과 그 사건은 어떻게 기결되었는가. 그러니까 그 애널은 어떻게 하기를 아마 국가 안보가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런 공산주의를 차단하기 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 간의 동맹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주식으로는 국가 안보 관련된 주식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주식을 살짝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알아차렸어요. 인문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역풍과 인문학 요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 외에도 모든 우리 인간사의 사건들과 모든 일들이 우리 인문학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문학적 소양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행동하려면 나름대로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특히 오감에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오감이라면은 우리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그죠? 육감도 있지만 그런데 육감이 발달하려면 우리가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본능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육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오각에 현혹되지 않아야 되는데 특히 우리 시각적으로 있잖아요. 착시 현상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특히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유튜브에 핫하게 나오는데 동물들도 여기 매트를 이렇게 깔아놓으면 있잖아요. 평면이지만 어린애들도 선뜻하고 이제 좀 두려움을 많이 타는 애들은 이게 빠질 것 같아서 돌아서 가고요. 어떤 이제 좀 똑똑한 개들은 그냥 이렇게 자세 보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이런 이제 속임수 놀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오감에 현혹되지 않는 인문학적. 그러니까 결국은 그 뒤에는 본질, 숨겨진 본질을 잘 파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AI 로봇들이 등장하면서 뇌과학이 발전합니다. 거기서 알려진 바로는
기억의 왜곡이라고 이제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을 저장시키는데 시간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억들 중에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오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기억, 그리고 혹은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특정 조건에 의해서 기억되고 저장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가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그 상황과 배경, 등장인물들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저장은 하지만 그 기억 위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억들이 더 씌워진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대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선배님들 지금 저보다 더 조금은 많은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어려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이후에 태어났어도 80년 초반까지는 항상 배가 고팠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래도 젊었으니까, 지금 조금, 윤택한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래도 어머님과 같이 먹었던 꽁보리밥 된장국이 맛있었다 하고 이래 좋은 추억으로 남잖아, 그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석사, 박사 하면서 특히 저도 조금 어릴 때 조금 오빠가 사건을 터뜨려가고 저도 공부를 제때 못하고 나이 들어서 정말 교육을 하면서 진짜 남들보다 힘들었어요. 근데 불과 한 1년, 2년 되고 나니까 그때 그 시절을 제가 이렇게 체크해보면서 상중으로는 아니지만 중으로 표현해야 하더라고. 나는 그때 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지금 이제 좋은 환경에 접하면 조금 플러스 점수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억들도 잘 정리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뭐 미화시키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행복하다면. 그리고 이제 생각의 속임수라고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뇌 부에서 이렇게 일으키는 기능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잘 알려진 게 해마와 전두엽인데, 해마는 장기 기억과 공간 개념,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중추기관이고요.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과 의사결정,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해마는 감성적이고 전두엽은 이성적 기능을 주로 담당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사람도 있고 해마가 활성화되는 사람도 있고 이후에 환경적 상황으로서 두 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적절하게 조화가 되지만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성향, 우리 성격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그죠? 다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성향들을 이해 못하고 너는 왜 그래? 나는 안 그런데. 부부 관계, 자식 관계, 직장 동료들 관계에 이런 이제 서로 간의 상대방의 성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불통이겠죠, 불통.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독하고 착각도 잘하고 후회도 잘하고 집착을 갖게 되는 이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또 우리가 잘났다는 것에서 조금 겸손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감성과 이성의 이 기능들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소통을 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셔요. 제가 했었던 내용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일단 적어놨고요. 자, 네 번째. 지금까지 이제 공존의 인문학이란 무엇이고, 인문학이 단순히 학문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이제 조금 관심에 벗어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죠? 더 나은 효율적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이해를 또 거기서 틀을 넘어서 남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을 공부하는 게 인문학 공부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배움에 그치지 않고요.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여성 차별화 미국 사회에서 여성 인권을 배려윤리하는 감성을 통해서 단순한 페미니즘,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없애자 이런 운동만을 벗어나서 새로운 학문적 이론을 확립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을 격상시킨 배려윤리를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선비 정신을 통해서 자기의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수양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자기의 학문을 따르는 종파, 이게 좀 나중에 폐단은 있지만 서원, 그리고 마을 단위로는 서당을 통해서
자신의 후학들을 양성했었던 이 선비 정신을 통해서 인문학적 실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존의 인문학 배려윤리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미국 사회에서는요, 여성 차별화뿐만 아니라 유색 인종의 특히 흑인들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을 비롯해서 여러 인권 운동 그리고 또한 페미니즘 운동들이 극렬하게 펼쳐지던 시대였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때 미국의 도덕 심리학자 콜버그라는 사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콜버그라는 사람이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그리고 또 유색 인종들까지는 지칭하진 않았지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론을 갖게 됩니다. 이 보면 남녀 성별에 따른 도덕적 추론, 그러니까 하인즈의 딜레마라고 있어요. 그건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남녀 성차에 따라서 도덕적 추론을 할 때 여성들은 이 3단계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이게 6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겠죠. 그죠? 보편적, 지향적 해서 가장 성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단계인데 보통 백인 남성들은 5단계까지는 가더라. 보통 일반적인 최소한 4단계까지는 가더라. 그런데 연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여성들은 3단계에 머물더라 해서 유색인종들과 여성들을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좀 미개하다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그의 제자 길리건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스승님의 의견에 반론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 성별에 따른 도덕적 추론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는데요. 정의윤리 아시죠? 그죠? 정의하면 공정, 공평, 합리성. 보통 남성들의 이성으로 표현되고, 그죠? 그 다음, 보살핌, 배려, 책임, 애착, 희생을 강조하는 보통 여성의 감성으로 보통 대표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콜버그는 남성은 옳고 그름의 정의의 입장에서 도덕적 추론이 이루어지면서 5단계, 6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정의했고요. 반면에 여성은 타인을 돌보고 사회적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도덕적 추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성적인 것을 여성들이 주로 그 당시에는 사회에서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공정보다는 자신이 가정에서 자신의 아이를 케어하고, 그죠? 주위 가족들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겼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반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의 정의적 합리성, 이성에 대비해서 여성의 배려라는 감성 윤리까지는 아니고 감성이라는 심리적 이제 성향들을 이제 발표하게 되겠죠. 그런데 넬 나딩스라고 미국의 교육개혁가이자 행정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딩스는 그 길리건의 케어라는 이런 심리적 감성에서 윤리학을 접목시켜서 정의윤리에 대비해서 배려윤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문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 사람은 행정가가 되기 전에 교육수학자로서 학교 현장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리고 행정가로서 그 경험에서 배려윤리에서 또 더 나아가서 배려교과목이라는 교육 체계도 만들어내면서 배려교육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도 도덕 시간에 배려교과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한 5, 6년 전, 10년 전에 배려라는 단어가 유행하면서, 그죠?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마이클 샌델의 그 책 말고도 배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한동안 휩쓸었어요. 그때 배려라는 게 길리건이나 나딩스가 말하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 나딩스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자기의 딸과 함께 논쟁을 통한 세계적 시민 수업이라는 책도 내면서 지금 한 8, 90대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노익장을 가시하면서 또한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비 정신입니다. 핵가족화, 개인주의로 해서 가족 문화 위기가 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개인의 고립, 이제 소통 부족으로 인한
이웃과의 단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리타분하다고만 느껴졌던 동양의 공동체적 사상이 이제 다시 새롭게 지금 부각받고 있거든요. 막 각광을 받지는 않지만 이제 다시 또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체적 공동체적 정신에서 이제 저는 주민들과 단합하면서 나름대로 후학을 양성했던 선비 정신을 다시 한번 제가 재조명해 봤는데요. 이 선비 정신을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있지만 경이라고, 우리가 공경하다 할 때 경 있잖아요. 이 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논어에서도 경으로 자신을 닦는다. 행동은 돈독하고 경근해야 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성리학에서 경은 경건하고 엄숙하며 안정되고 침착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라고 정의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공경의 정신으로 드러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격 함량의 특성을 가진다고 해서 선비 정신을 한마디로 한다면 경의 정신이라고 요즘 이렇게 해석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교의 선비 정신을 보면 이 선비들은 젊었을 때는 어른을 공경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면서 나이가 들었으면 스스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후손들에 대한 인격적 교사로서 자손들을 비롯한 후학들의 인성교육의 스승이자 삶의 멘토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상주에 어력구휼로의 유명한 조내원이라고 있는데 저도 몇 년 전에 할매 할배의 날 하면서 이제 선비 정신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제가 알았어요. 조내원이라고 지금 상주에 있거든요. 보면 상주 13개 문중이 설립한 조선조 최초 사설 어려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어려 구휼 활동을 했고요. 400년 동안 경로잔치를 개최하고요. 교육사업 등의 활동에서 많은 지역 선비들이 참여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지 정신을 실제적으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비 정신의 사례 보면 격대 교육, 오늘 제가 가장 이제 강조하는 격대 교육입니다. 선비의 주된 역할의 하나가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들 수 있는데 이항의 실천 궁행을 보면 자신만의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안동 서원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서원을 설립하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또 하나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손자와 깊은 교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태계의 손자 사랑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자 안도는 소중한 혈육이면서도 자신의 뜻을 잘 개성한 제자이고 어떤 경우에는 정치사를 함께 논의하고 대신해서 입장을 피력하는 대변이 됐는데 나주 고종기라고 태계 스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자들이 태계 선생을 가장 잘 아는 손자 안도와 같이 작성했고요. 태계 선생님의 유명한 성학 10도는 태계 선생이 손자 안도에게 잘 정리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에 오면 아까 신세대, 구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되었다 했는데 보통 우리 노년기에 그죠? 할매들은 잔소리 많고 그죠? 참견하기 좋아하는 이제 부정적 모습으로 많이 비춰집니다. 그죠? 하지만 전통의 노인들은요, 나이가 벼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노인 아이들의 모든 것을 수용해주는 한없이 너그럽고 동시에 엄격함을 가지고 손주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인문학 실천과 격대 교육의 재조명으로 제가 이제 정의 내렸는데요. 우리 현재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핵가족화로 인해서 그죠? 여성의 가정에서의 업무들이 공백이 생기고 나면서 그죠? 자녀 교육은 물론 어때요? 인성 부재하 이런 문제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뭐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처음에는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부모들하고 살기를 싫어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사설 기간보다는 조부모 친인척에게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공기관에서는 많은 노력도 하지만 돈벌이를 위해서 나온 교사들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의 그 어릴 때 이런 롤 모델로서 부모들을 통해서 조부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교육들이 없어지니까 많은 인성 교육으로 인한 요즘 학교 폭력 등 왕따 현상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전통의 이런 격대 교육은 서양에서도 성공 사례가 많더라고요. 보면 우리 빌 게이츠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그죠? 거기서도 여기도 조금 상류층에 속했지만 부모들이 바빴어요. 그래서 또 빌 게이츠가 조금 천재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과 좀 달랐던 성향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조부모들이 이 빌 게이츠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독서 교육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제대 거부의 한 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흑인 최초의 미국 대통령 오바마. 이 오바마는 좀 어렸을 때는 많이 불우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그랬다면 아까 차별화가 엄청 심했겠죠. 유색인종, 그죠? 그런 상황에서 부모마저 2살 때 이혼하게 되어서 자기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백인이 그러니까 외조부모 사이에서 자랐는데 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정말 그런 편견에 휩싸이지 않고요. 정말 오바마가 어릴 때부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물심적 다 지원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손자가 편견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흑인들에게 친절했으면 물론이고, 그러니까 자기 손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면서 그런 실천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권면 등의 소중한 가르침을 이어주었기 때문에 지금 최초의 그죠 대통령, 흑인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또 정치도 잘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격대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요 있잖아요. 일단 무조건 받아들이는 대로 행동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춘기가 되기 이전까지는 정말 그죠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육이 중요한데요.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은 도와줍니다. 그죠? 부모가 하는 행동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부모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행동들이 달라진다면 아이들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의 이런 롤 모델로서의 그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예를 들면요. 유치원에 가면요. 요즘 여기 키워보신 분 지금 있겠다. 그죠? 그래 가보면은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뭘로 할까요? 우리는 보면 그 사람 외모도 평가하지만 친구로서 뭐 앞으로 사귀고 싶다는 평가는 하지만 그 사람이 지위라든지 그 사람 행동이라든지 언행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판별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시각으로 보이는 게 다예요. 그래서 외모가 이쁘다거나 뭔가 특별한 운동을 잘한다거나 하면 인기 짱이겠죠. 그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마 할바란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이래 길거리 가다 보면 그 부부끼리 있잖아요. 특히 아버님들이 이렇게 특히 그 쌍둥이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쌍둥이들이 이렇게 유모차를 밀고 가는데 할아버지들도 엄청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어릴 때 우리 애가 지금 31거든요. 근데 걔 키울 때만 해도 이제 맞벌이가 아직 많이 없었고 이제 할머니한테 이렇게 애를 좀 맡기려고 하면 할머니들은 자기 생활이 중요하다고 안 가르치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로 숫자를 가리킬 때 하나, 두이, 서이, 너이, 그 토끼도 토끼 이런 식으로 이불로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옷도 더럽히고 이러면은 안 맡긴대요. 그래 우스갯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대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버지 학교라고 있어서 있잖아요. 그게 인기를 얻었거든요. 아버지도 자녀 교육에 동참하자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할마 할바 교실이 또 융성하게 이제 또 생겨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식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고 남편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결혼해서 애를 놓으면 적극 키우고 싶어요. 제가 그때
육아 독박으로서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못하고 놓쳤던 것들을 우리 손주들에게 조금 여유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이제 이야기가 세웠지만 가면은 유치원 같은 데서는 애들은 특히 외모로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그 우리도 아까 같이 그 아이의 개성에 맞는 옷차림, 행동, 그 밥상머리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절 이런 것다가 우리가 전문적으로 배워서 우리 시대 때 키우던 애들하고 또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유아 교육, 심리 이런 걸 배워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가족 문화 위기가 건전한 문화로 해결될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좀 어렵지만요. 그래서 우리 격대 교육 때 보면 선조들은 자기 자식을 직접 양육 안고 서로 바꾸어 교육했다고 해요. 저도 애를 키우면서 내 자식은 천재라. 그래서 뭔가 가르치면 못 따라오면 화부터 먼저 내고 그래서 나중에는 더 부작용을 일으켜서 학원에 보내고 다른 선생님한테 맡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슬기로운 선조들은 이때부터 자식들을 서로 바꿔서 교육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부모는 손자의 장점을 망원경으로 찾고 부모는 자식의 단점을 현미경으로 찾는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적극 공감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못한 거 하나 갖고 이제 계속 싸웠던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 세대를 건너뛰우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줄 줄도 알고, 그죠? 좀 더 사랑으로. 그리고 엄격할 때는 또 한 10번 나무랄 것 한 2-3번으로 좋게 할 수 있을 것, 조절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부모와의 이제 우리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애들과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또 키울 수 있으면 꼭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 노령화 사회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들요. 고독사라든지, 그죠? 소통 부족. 그래서 요즘 외로우면 개를 키우기는 좀 힘들다더라고요. 개를 통해서 이제 사랑을 서로 베풀고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 없을 때 그 반려견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요즘 로봇이 네가 효자다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손자들, 자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그죠? 쌍방 소통이 가능할 때는 인성 부족, 자녀들의 인성 교육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죠? 그런 예절과 교육 등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면 조금 더 사회 나가서도,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나의 이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조금 몸은 힘들지만 조금 더 보람찬 생애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격대 교육의 좋은 점도 많습니다. 태계의 격대 교육을 보면 태계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손자 깊은 교감을 지속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두 사람 간에는 이제 참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성인 지향의 학문간의 공통 분모를 이루고 있었답니다. 아까 고종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학십도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또 하나가 제가 이제 한 4-5년 전에 이쪽 유명한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이거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상경여빈이라고 태계 선생님이 손자에게 남기신 글인데 제가 이때 완전히 부부간의 건태기는 아니었지만 좀 남편이 살짝 미워지더라고요. 저보다 남들을 더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그때 손자가 이제 혼인할 때 이제 이항 선생님이 이제 인격적 면모가 드러났는데요. 1000번 만번 경계하라. 무릎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다. 아무리 친밀하고 가까워도 지극히 바르고 상가야 하는 자리다. 그래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게서 시작되는데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예의와 존경심을 잊어버리고 버릇없이 모욕하고 그만하고 인격을 멸시해버린다. 손님처럼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손자에게 각별히 부부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당부를 하시면서 이 편지를 남겼는데요. 실제로
태계 선생님은 처복이 없었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태계 선생님의 재미있고 유익한 일화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처복은 없었지만 손자와 그 며느리 사랑은 지극했답니다. 그래서 이 그 태계 선생님의 손자 며느리는 죽을 때 유언했대요. 우리 이 할아버님을 제가 죽어서라도 모시기 위해서 우리 태계 선생님 묘 근처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 실제로 태계 선생님 묘 아래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도는 한밤중 문득 생각나는 나의 평생의 뜻 공경대부에 있지 않고 수신제가에 있네라면서 자신도 학문의 목적이 벼슬에 있지 않고요. 수신제가를 통해서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시를 남길 정도로 태계 선생님의 뜻을 잘 받들면서 훌륭한 인물이까지는 안 되었지만 자기의 고향에서 태계 선생님의 뜻을 잘 전달하면서요. 태계 선생 종택에 가면요. 16대 종손 이금필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태계 선생님의 이 뜻을 유지하면서 태계 선생이 남긴 교훈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쇄해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교육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학생들, 일반인들의 대상으로 지금도 태계 선생님 뜻을 기리고 있는데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태계 선생님이 이제 자신의 묘소에 이제 이렇게 유언 겸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이제 자기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고자 안 했는데 저절로 부각이 되더라고요. 또 제가 한 5년 전경에 할매 할배를 경상북도에서 이제 할매 할배의 날을 정하고요. 이걸 갖다가 노인의 날처럼 우리 공휴일까지는 아니래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이제 날로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연구들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게 한 연구원으로서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학교 인성 교육 과정에서 할매 할배의 날에서 그런 손주들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그 교육 과정들이 생겨났었거든요. 그때 이게 계속되었으면 아마 지금 격대 교육이 지금 이제 생활화까지는 아니래도 정말 일반화 되었었을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 안동에 있는데요. 저는 이제 태계 선생님의 그 영향도 있지만 안동이 지금 현재 가장 유학의 본거지로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한 10년 정도 더 전에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각각의 공기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등의 할머니들을 선발해서 학생 유아들에게 이제 옛날 우리 베갯머리에서 어머니 할머니들 이야기 들은 것처럼 이런 게 시행됐었는데 정말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서 봤던 나딩스는 배려 교육을 통해서 또 사회에 큰 그저 패러다임을 일으키면서 큰 방향을 일으키고요. 방금 더 살펴본 것처럼 태계를 비롯한 우리 선배들은 후학 교육뿐 아니라 그죠. 평상시에는 지방 교민들과 교화하면서 잘 소통하고요. 또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국고를 같이 견디면서 또 노블리스 오블리지 정신을 실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움에만 그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도 격대 교육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위기에 처한 가족 문화와 건전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이제 제가 한번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우리 한 3주 전인가 우리 목은 이세계의 차에 이야기하면서 우리 초반에 들어갈 때 나훈아의 공이란 노래를 들으셨죠, 그죠? 그때 참 좋았긴 좋았는데 저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그런지 그 말귀를 이해하지만 후회도 지금 소용없어 라면서 있잖아요. 100년을 살지도 못하는데 1000년을 살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부질없게 막 이렇게 살았다고 다 내려놓고 지금 우리 가자 하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거 하면서 서양의 유명한 스피노자는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 가치를 추구하며 남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공에서 나훈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 못 사는 인생 있잖아요. 좀 더 자유롭게 남들과 잘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왜 자기의 욕심만을 부리면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가 그런 뜻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위해서 자기를 이해하고요. 또 거기서 자기를 이해하게 되면 더 많은 관점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도 잘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면 처음에는 이해 못하던 것들이,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그러면, 그죠? 소통도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남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어루만지면서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힘들지만 내가 좀 더 나은 상황이 뭘까 하면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남을 이해하고 다가가면 남도 처음에 야가 와 이러노 이러겠지만 또 계속 그리 하다 보면 그 사람도 편견을 버리고 나의 입장에서 이해해주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겠죠. 이래 나와 남과의 소통이 잘 된다면 나의 인생도 바뀌게 될 거더라고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까 남편과의 그런 관계도 그렇고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잘 알게 되니까 왜 내가 화가 나는지 알게 되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도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보면 아까 공이라는 것도 또 저 몇 가지 여기 한번 와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강연도 중요하지만 그 강연에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어떤 방면에서 더 생각해 볼까? 글쓰기 할 때 저는 글을 못 써요. 그래서 캘리그래피 하다가 그만둔 거 다시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태기 선생님에 관해서 이제 격대 교육을 재종에 하니까 또 제가 잘 알아야 또 여러분한테 그 감성을 할 수 있으니까 태기 선생님의 언행록을 이제 제가 또 캘리그래피 글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인생 100세 시대에 2015년 유엔이 인생 생애 주기를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79세는 중년, 99세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5세 청년뿐 아니라 99세 신중년, 그리고 장수노인 되더라도 우리가 마음과 몸이 같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요, 끊임없이 배우고요. 또 이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아까 우리 배웠던 격대교육과 소통의 씨앗을 뿌려서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지 우리도 긍정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